글쎄. 아니, 당신은 그냥 김혜숙일 뿐이야. 이 집안 전체에 망신을 준 천한 여자. 수화기 너머로 으르렁거리는 남자의 목소리.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다.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망치로 내리치듯 무겁게 던져진 벌거벗은 이름 석자. 해숙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바람이 울부짖으며 희뿌연 먼지를 휘감아 올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떨림없이 고른 채였다. 민수야, 방금 뭐라고 했니? 수화기 너머로 마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 주가 결혼식이에요. 아버지가 당신을 초대하라고 하더군요. 신부 측에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제가 천한 여자의 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계바늘이 차갑게 박자를 새겼다. 아들은 그녀가 울기를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해숙은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쉴 뿐이었다. 갈게. 그녀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작은 방 안 흔들리는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결의가 선명히 드러났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서울. 어느 겨울 오후. 차가운 바람이 창밖에서 울부짖고 멀리 마포대로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경적 소리가 흐릿한 배경음처럼 깔렸다. 작은 사무실 안 노란 스탠드, 불빛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위로 쏟아져 내렸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 냄새가 뒤섞여 사람을 잠들게 할 만큼 익숙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해숙은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계약서의 글자들을 훑어내렸다. 전세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수리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마치 소리 없이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는 벽돌처럼 질서정연했다. 이 방이 잿더미 속에서 20여 년을 쏟아부어 재건한 부동산 제국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벽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을 것만 같은 안전한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띠링, 액정 화면에 낯선 번호가 깜빡였다. 저장되지 않은 이름,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해숙은 순간 멈칫했다. 보통 이런 번호는 보험 광고나 부동산 중개 전화일 뿐이었다. 평소라면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손가락이 멈추었다. 마치 과거로부터 이어진 가느다란 실이 살짝 잡아당기는 듯한 막연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이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건조하고 날카롭고 낯선 목소리였다. 김혜숙?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칼날처럼 날카롭고 벌거벗은 이름 석자였다. 해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살면서 온갖 경멸적인 목소리를 들어왔지만 이 목소리는 여전히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저 민수예요. 있냐 그래봐.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소장을 읽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는 것처럼 딱딱했다. 다음 주 제 결혼식이에요. 지영이네 집에서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묻더군요. 아버지는 그들에게 사실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천한 여자의 자식이라는 걸. 마지막 단어. 천한 여자가 망치가 되어 방 전체를 부수듯 해숙의 귓가를 내리쳤다. 순간 그녀는 20년 전으로 추락하는 듯 했다. 이웃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아침. 끌려가는 자신을 보던 어린 아들의 눈빛.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질척하게 밀려왔다. 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불빛도 여전히 노랗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민수는 기다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는 흐느낌이나 애원을 듣고 싶어 하는 듯했다. 하지만 해숙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침묵을 벽으로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
갈게. 가겠다. 단 세의 음절. 판세를 뒤집는 칼날 같은 한마디였다. 그녀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해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은 여전히 조여왔지만 눈빛은 이미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잿빛 아파트 단지들이 말없이 서 있었다. 서리가 낀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희끗희끗한 머리, 곱게 편 어깨, 그리고 예전처럼 더 이상 젖지 않는 두 눈. 그녀는 더 이상 비난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운 한 여자를 똑똑히 보았다. 해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모서리가 다른 작은 액자가 그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7살 민수가 설날 한복을 입고 세뱃돈 봉투를 든 채 이가 빠진 입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수한 눈을 들여다보자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파왔다. 민수야.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해숙은 조용히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잠가버렸다. 그 사진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증거일 뿐이었다. 빼앗기기 전 모성애가 존재했다는 증거.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들었다. 손가락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석진 씨. 다음 주에 2사람 필요해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장소는 보내드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네,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어 해숙은 고급 차량 렌트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 은색으로. 마포에서 픽업해서 강남에서 반납할 겁니다. 새 차처럼 광택이 나야 해요. 상담원이 이유를 묻자 해숙은 짧게 답했다. 상징입니다. 과시용이 아니에요. 그녀는 열쇠를 꺼내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단순한 부동산 소유 문서가 아니었다. 해숙은 노트 한 권을 꺼내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다. 붉은 잉크로 결혼식 날짜 주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관찰자의 눈처럼 보이는 작은 기호가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 귀퉁이를 접어 다시 끼워 넣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노트에서 손을 떼면서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페이지에 머물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의 미소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도시의 웅성거림을 실어날랐다. 방 안의 침묵은 돌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낡은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전 직전의 전장의 고요함이었다. 해숙은 눈을 감고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나약함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 몇 분짜리 전화가 과거의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그것을 기점으로 삼았다. 어딘가에서 박영철은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도록 내버려뒀던 전 남편은 이번이 그녀를 망신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될 민수는 생모를 박씨 가문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소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 그들이 친 덫이 바로 해숙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불은 이미 켜졌다. 그리고 무대의 막을 올리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다. 방에 불을 끄기 전 해숙은 서랍을 한 번 더 열어 잠긴 액자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을 액자 모서리에 얹었지만 이내 거두었다. 그녀는 마치 맹세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수야,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사랑하지도 않아. 이제 내겐 진실만이 남았을 뿐이야. 그 말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피할 수 없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길게 울부짖었. 해숙은 불을 끄고 방을 나섰. 문이 닫히고 철컥하는 건조한 잠금쇠 소리가 울렸다. 안에는 서류 더미와 붉은 잉크로 표시된 노트가 이미 준비를 마친 체스말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인천항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열렸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소금 냄새를 실어와 로비까지 불어 닥쳤다. 안쪽 원형 테이블 위에는 형식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소상공인 가족의 방식 그대로 소박하게 짜장면과 떡볶이가 차려져 있었다. 나는 대여한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넉넉한 축의금을 낼 형편이 안 되었던 우리 부모님은 구석에 조용히 서 계실 뿐이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술을 따르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녀는 사촌 동생에게 귀를 기울이며 바닷바람이 내 귀에까지 실어다 줄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애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 생각했다. 그저 착실하게 살면 사람들의 말도 바뀔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박영철과 결혼한 것은 생계를 위해 직접 트럭을 모는 사람의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아주던 그 믿음 때문이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고 그저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가난했던 시절은 단순한 일정 속에서 흘러갔다. 아침에 민수를 깨워 마트에서 할인할 때 사온 작은 칫솔로 양치를 시키고 나는 김밥집 오전 장사를 하러 시장에 나갔다. 점심에는 집에 돌아와 수건을 빨고 아들의 바지 무릎을 꿰맸다. 물고기 눈처럼 작은 무릎에 짙은 파란색 헝겊을 덧대 기워주곤 했다. 저녁이면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배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금빛 물결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열이 펄펄 끓던 어느 밤 방이 너무 답답해 나는 아이를 안고 복도에 앉아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체온계를 빌려주며 말했다. 힘내. 내일이면 내릴 거야. 나는 가난한 부엌의 온기가 결국 모진 혀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한번 경멸에 익숙해진 혀는 굳어버리는 법이었다. 그 무렵 시댁의 운송회사는 단거리 노선을 뛰는 트럭 몇 대를 굴리고 있었다. 그들은 맨손으로 일어섰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방마다 회사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걸어두었다. 그러다 90년대 말에 경제 위기가 닥쳐왔다. 주문은 줄고 외상값은 늘어났고 누군가 어둠의 경로로 돈을 빌리라고 귀띔했다. 밥상머리에서 낯선 이름들이 오가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가까운 검찰청의 사촌 형님, 장부의 아주 밝은 동네 회계사, 편의상 가족 이름으로 잠시 받는 대출 같은 것들. 나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저 주차장이 날이 갈수록 먼지로 뒤덮이고 타이어들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회사 간판은 기울었고 박운수라는 글자 한 귀퉁이가 바람에 휘어 있었다. 나는 영철에게 물었다. 대출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요? 그는 다른 곳을 보며 말했다. 걱정 마. 어른들이 알아서 해. 아리발그루.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허한 구멍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흰 셔츠를 입은 남자 몇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시어머니는 식탁보를 깔고 차를 내오며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되는 듯 살갑게 맞았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열고 종이를 꺼냈다. 수많은 숫자와 전문 용어가 섞인 말들을 했다. 나는 인쇄된 글자들을 보았지만 마치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소리처럼 시끄럽기만 할 뿐 이해할 수 없었다. 그중 한 명이 내게 이 재산 위임장에 서명한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나는 망연자실했다. 저는 이런 걸 만져본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대신 이름을 올렸어요. 똑똑해서 잘 알 겁니다. 나는 영철을 쳐다보았다. 그는 침묵했다. 어둠 속에서 잡은 손을 빼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침묵 또한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공모의 권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찾아온 날, 나는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건조한 햇살이 벽을 하얗게 말리고 있었다. 민수는 막 손을 씻었는지 비누 거품이 묻은 손으로 문틀을 잡고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무겁고 다급했다. 나는 서둘러 손을 닦고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팔이 먼저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차가운 쇠고랑으로 내 손목을 채웠다. 김혜숙 씨,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착오라고 생각해 실소를 터뜨렸다. 내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젖은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싶었지만 쇠고랑은 이미 잠겨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외쳤다. 민수야. 시어머니가 바람처럼 달려와 아이를 뒤로 잡아 끌고는 더러운 소리라도 듣게 될까봐 한 손으로 아이의 귀를 막아버렸다. 나는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동그랗고 축축하게 뜨여있던 아들의 눈을 보았다. 문이 닫혔다. 가벼운 철컥 소리였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닫아버리는 소리였다. 법정은 작고 차가웠다. 벽에는 여전히 느리게 가는 둥근 시계가 걸려 있었다. 나는 의사봉을 쥔 남자 맞은편에 앉았다. 국선 변호인은 서류를 후루룩 넘기며 의례적인 질문만 던졌다. 상대편 변호사는 외운 것처럼 말했다. 복도에서는 악수가 오갔고 양복 입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알아본다는 눈빛이 교차했다. 나는 동네 회계사의 증언, 공증된 위임장 서명, 박운수 법률 대리인의 진술, 잘 짜인 연극처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들었다. 저는 서명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목소리는 절차라는 두꺼운 층 아래 잠겨버렸다. 영철도 와 있었다. 그는 뒤편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내가 고갯짓이라도 내가 말할게라는 한마디라도 기대하며 돌아보았을 때 의사봉이 내리쳐졌다. 건조한 소리였다. 마치 불량품 재고를 처리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같았다. 모든 단어가 기억나지는 않았다. 그저 미끄럽고 차가운 기댈 곳 없는 얼음 위로 밀려나는 느낌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데리고 복도를 지날 때 나는 무표정한 시어머니와 뭉쳐서 있는 몇몇 시댁 식구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나마 우리 집안엔 다행이지. 호송차가 집 앞을 지날 때 나는 작은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우리 집의 창문이 비뚤어진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문 한가운데 서서 입구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그 집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바로 저 문틈에서 내 손이 아이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겼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때부터 천한 여자라는 이름은 벌겋게 달구어져 내 살에 그대로 낙인처럼 찍혔다. 시장에서 나를 마주친 사람들은 소곤거렸고 호송차에 탄 나를 보고는 서로를 툭툭 쳤다. 그들은 욕심이 많아서 시댁을 망하게 해서 뿌리부터 글러먹어서 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식탁을 닦고 너무 많은 수건을 빨아 더러움이 두렵지 않았지만 그 말들은 살같이 벗겨질 때까지 몸을 씻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이송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앉아 있었다. 짙은 파란색 헝겊으로 꿰매주었던 아들의 바지 무릎,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선량했던 가난한 부엌은 법정의 의식을 이기지 못했다. 온기는 조직화된 냉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똑바로 뜬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같은 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를 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사봉 소리를 상기시켰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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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소리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도장이 찍혔다는 확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나를 번호로 불렀다. 나는 일어섰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디딘 첫걸음에 발이 저려왔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나의 엄마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걸. 면회실에서 나는 익숙한 그림자를 찾았다. 그쪽에서 법이 교육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나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뿌연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증오가 아니라 고요한 생각이었다. 호송차가 인천을 떠나 낡은 트럭 주차장을 지날 때
나는 비뚤어진 간판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기름 냄새를 실어왔다. 간판이 조롱하는 웃음처럼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다. 앞길은 안개로 자욱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걸어야 할지,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곳, 기름 냄새와 쇠붙이의 흔들림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법원의 문은 닫힐 수 있지만 세상의 입은 이제 막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곧 들어가게 될 진짜 감옥은 쇠창살이 없으리라는 것을. 등 뒤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딸깍딸깍 복도를 따라 기어가는 금속성 벌레 소리를 냈다. 8명이 쓰는 감방은 회색으로 칠해진 벽과 십자형 창살이 박힌 높은 창문이 전부였다. 매일 아침 짧은 경적 소리 1번, 매일 저녁 긴 경적 소리 2번. 이곳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저 박자를 맞추었다. 첫 번째 어머니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햇볕이 좋았고 직사각형의 빛조각이 연한 금빛 카페처럼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편지함 앞에서 줄을 섰다. 이름 하나하나가 작은 미소였고 희미한 들이쉼이었으며 행복에 떨리는 두 손이었다. 내 차례가 되어 그는 서류를 휙 넘겨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빛 조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온기를 잃었다. 두 번째 해. 다시 줄, 다시 봉투 뭉치. 나는 더 이상 줄 맨 앞에 서지 않았다. 희망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주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교도관은 익숙한 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없습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밤이 되자 위층 침대 동료가 흐느꼈다. 나는 깨끗하게 빨아둔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손을 맞잡는 것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만히 누워 복도방 열쇠 돌아가는 소리, 구두발 소리가 지나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세 번째 해. 나는 아예 일찍 편지방에 가지 않았다. 창가 테이블을 천천히 닦다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야 걸음을 옮겼다. 교도관은 장부를 볼 필요도 없었다. 없습니다. 짧은 세 마디는 망치 세례와 같았다. 나는 세 박자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돌아섰다. 가슴의 공허는 더 이상 옥신거리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물체처럼 가라앉아 그곳에 고정되었다. 나는 계속 썼다. 뭉툭한 연필로 재생된 연습장 종이에 매주 한 통씩. 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적었다. 민수가 처음 수영을 배운 곳이 동네 연못인지 공용 수영장인지, 아이가 생양파 냄새를 싫어한다는 것, 진공청소기 소리에 잘 놀란다는 것, 규정대로 우표를 붙여 금속 우편함에 넣었다. 누군가 내게 귓속말했다. 언니 시댁 바깥에 지역 우체국에 아는 사람이 있대. 편지가 교도소 문을 나가기 힘들 거야.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귓속말은 무딘 칼날 같아서 깊이 베이지는 않지만 길게 상처를 냈다. 가끔 아들에 대한 소식은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 한 청소 담당 동료가 박씨 집안 근처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 들었다며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한다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새로 들어온 사람은 걔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된 지 꽤 됐대 라고 전했다. 이 짧은 소식들은 바늘과 같았다. 한쪽은 걱정해서 나를 구해주는 바늘, 다른 한쪽은 폐에 바로 꽂히는 바늘이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아이가 들을 수 있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낸 방식이 미웠을 뿐이다. 6달이 지난 후 나는 구치소 도서관에 신청했다. 작은 방, 낮은 나무 서가, 축축한 종이 냄새, 모서리가 다른 만화책들, 몇 권의 역사소설, 그리고 얇은 책들이 꽂힌 한 칸, 토지법, 임대차 계약, 가정재무관리,
기본 세법. 나는 글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목차부터 읽으며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다 쓴 달력 종이를 노트 삼아 조심스러운 글씨로 조항들을 베껴 썼다. 부동산 정보, 공증 책임, 위반 시 벌칙, 계약 해지 조항. 연필심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는 작고 규칙적이었다. 열쇠 소리가 아닌 열림의 소리였다. 오후에는 운동장에 나지막한 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길이 있었다. 나는 열바퀴를 걸으며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었다. 한 동료가 물었다. 언니, 그거 배워서 뭐 해요? 나가면 누가 써줄 거라고. 물어볼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하려고 배워요. 그리고 등을 곧게 펴는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밤이 되면 천장에 생선뼈 모양의 금이 보였다.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나와 벽에 짙은 습기를 남겼다. 나는 옆으로 누워 그 금을 바라보았다. 날마다 습기가 길어졌다가 말랐다가 다시 길어졌다. 나는 고통 또한 저 금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울 수는 없지만 그 주위를 따라 그림을 그려 넣어 하나의 무늬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동료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얇은 띠를 만들었다. 나는 지난달 달력 종이를 꺼내 뒷면에 연필로 썼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쓸 것이다. 글자는 곱고 힘이 있었으며 종이가 두툼해질 정도로 깊이 눌렀었다. 나는 달력을 반으로 접어 베개 밑에 숨겼다. 맹세는 소리낼 필요가 없다. 뇌 아래, 심장 가까이 따뜻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시장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듯 일과를 계획했다. 아침, 체조, 방 청소, 젖은 벽, 확인, 점심, 도서관 법규, 읽기, 조항 필사, 오후, 교도소 재봉 직업훈련 손을 단련하기 위해 수선 작업을 자처했다. 저녁, 편지 쓰기 나가지 못할 것을 알지만 맞춤법 확인, 접기, 함에 넣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벽돌이었다. 나는 누구에게서 숨기려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바깥의 서신책에는 변하지 않았다. 박 씨 가족이 아이의 심리적 영양 방지를 위해 연락 제한 요청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모호하지만 효과적인 서류, 마치 집 전체를 덮어버린 얇은 장막 같았다. 나는 교도관실에 가서 물었다. 그는 나를 보며 기록에 제한 요청이 있습니다. 저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악의 없이 말했다. 그는 그저 톱니바퀴에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이 편지를 받을 때 얼굴을 펴는 법을 배웠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 차례가 오면 평정심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차례는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자원봉사단체가 책을 기증하러 왔다. 한 여대생이 내게 물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나는 대답했다. 연필을 좋아해요.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웃었다. 나는 농담이 아니었다. 만년필은 아름답지만 차갑다. 연필은 사람에게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만기 출소는 흐린 아침에 찾아왔다. 번호를 불렀고 나는 일어섰다. 비닐봉지를 받았다. 옷 한 벌, 낡은 신발, 몇 장의 서류. 문 앞에서 날이 차가웠고 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버스가 지나가며 웅덩이 물을 튀겼다. 내 옆에 젊은 여자는 아기를 안고 남편의 품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질투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실선처럼 몸을 가로지르는 공허함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역까지 걸었다. 역 벽에는 전화기 광고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쓸 것이다. 내 이름은 낙인 찍히고 번호로 불렸으며
왜곡되었다. 나는 무엇으로 다시 쓸 것인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시작하는 방법은 안다. 규율. 기차역에서 확성기가 기차 이름을 읽었다. 웅얼거리는 확성기 소리. 감정 없는 여성의 목소리. 나는 객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회색 들판이 스쳐 지나가고 공장, 함석, 지붕, 공터가 보였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검지관절을 문질렀다. 작고 규칙적인 움직임 자물쇠 소리를 대신하는 또 다른 박자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을 감고 천장의 금을 다시 보았다. 그 금은 내가 교도소를 떠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손바닥에 희미한 주름처럼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주위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법규의 문장들, 계약의 숫자들, 영수증들 모래처럼 건조한 것들, 을 사용하여 내 인생의 벽에 바를 것이다.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 세우려는 것이다. 기차가 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다. 나는 일어섰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재킷 지퍼를 올리고 밖으로 나섰다. 첫 걸음은 항상 어렵다. 두 번째 걸음은 더 쉽다. 세 번째 걸음에 이르면 사람들은 첫 걸음에서 자신이 얼마나 떨었는지 잊어버린다. 내게는 편지가 없었다. 내게는 맹세가 있었다. 그리고 이 두 발이 있었다. 교도소 문은 말은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노란 선 바로 안쪽에 서 있었다. 손에는 지급받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옷 한 벌, 달아빠진 신발, 서류 몇 장. 바람이 몰아쳐 옷깃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들은 내게 기차표 한 장과 몇만 원을 쥐어주었다. 세상이 파는 가장 값싼 자유의 대가였다. 나는 역까지 걸었다. 벽에는 휴대전화 광고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먼지 낀 희미한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짧은 머리, 깊은 눈, 작지만 곧게 편 어깨를 가진 한 여자. 기차가 도착했다. 나는 창가에 바싹 붙어 앉았다. 잿빛 건물들이 망가진 필름처럼 거꾸로 흘러갔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검지관절을 문질렀다. 자물쇠 소리를 대신하는 규칙적인 박자였다. 서울은 쇠처럼 차가운 바람으로 나를 맞았다. 나는 영등포 근처에 자활지원시설을 찾아갔다. 관리인은 군대 훈령을 읽듯 규칙을 읊었다. 통금 시간은 10시, 외부인 출입 금지, 출근 시 확인서 제출, 결근 시 사전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방은 3층 2층 침대, 얇은 매트리스, 아직 가시지 않은 소독약 냄새 차갑고 깨끗한 시작의 냄새였. 첫째 날. 나는 이력서를 들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 용산 근처의 한 모텔에서 관리인은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대뜸 물었다. 전과 있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미소는 플러그 뽑힌 전구처럼 꺼졌다. 야간, 객실 청소, 시급제. 할래요? 나는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흥정은 없었다. 덧붙이는 말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대걸레를 올바른 각도로 쥐는 법, 안에서 바깥으로 닦는 법, 주름 없이 침대 시트를 가는 법, 관자놀이에 주름까지 비칠 정도로 거울을 닦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는 시장 김밥집에서 이른 시간 일을 구했다. 빠르게 말고 고르게 자르고 상을 닦고 그릇을 씻었다. 손이 시릴 때까지 찬물에 담갔다. 사장님은 인상을 썼다. 간장 좀 그만 쏟아. 손님들이 불평하잖아. 나는 네 하고 고개를 숙였다. 함께 일하는 언니가 속삭였다. 원래 다들한테 저래. 나는 웃었다. 조용하신 것보단 낫죠.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다. 프린터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모으고 비닐봉지를 끌면 복도를 따라 사락사락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에는 청소 도구 카트를 미는 깡마른 여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밤이 되어 돌아오면 다리는 기타줄처럼 팽팽했다. 그리고 매일 밤 일이 끝나면 나는 마포 근처의 야간 도서관에 들렀다. 낡은 종이 냄새, 삐걱이는 나무 의자. 나는 부동산법, 임대차 계약, 기초세법 책을 펼쳐 수첩의 조항 하나하나를 손으로 베꼈었다. 제8조 공증책임, 제11조 불가항력. 내 글씨는 반듯했고 회계는 힘이 들어갔다. 마치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닭처럼 지식을 뽐내려 배운 게 아니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똑바로 설 줄 알기 위해 배웠다. 7번째 날, 나는 사무직 자벽부 면접을 보러 갔다.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를 보고 정석적인 미소를 지으며 빈칸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전과 기록 있으신가요? 나는 체크했다. 그녀의 미소는 2도쯤 내려갔다. 아, 저희 쪽에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건물을 나섰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길거리 카트에서 풍겨오는 커피 냄새가 스쳤다. 나는 사지 않았다. 일 200원을 아끼기 위해 버스 2 정거장을 더 걸었다. 나는 시간표대로 살았다. 오영 기상, 수건 빨래, 널기, 6경 김밥집 오전 근무, 11, 30. 남은 김밥으로 식사 따뜻한 물 마시기, 13령. 40분 휴식, 가방을 베고 자기, 14영 모텔, 객실 청소, 거울 닦기, 19영. 값싼 라면으로 식사, 염분 보충, 20영. 사무실 청소, 쓰레기 수거, 복도 닦기, 23영. 도서관 책 필사, 030. 귀가, 씻기, 취침.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월급을 봉투에 모았다. 침대 및 쇠상자에 넣고 보증금이라고 써붙였다.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끊었다. 화장품도 새 옷도 세일하지 않는 고기도 없었다. 서툴지만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머리도 직접 잘랐다. 나는 월세방을 보러 다녔다. 집주인은 서류의 전과 항목을 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죄송하지만 이 동네는. 나는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3번째 방에서 한 노인이 말했다. 아주머니, 여긴 조용한 곳이라 저는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게 싫어요. 나는 책상 위에 수첩을 올려놓고 법조항과 아파트 규정을 필사한 부분을 펼쳐 보였다. 저는 누구보다 조용히 지낼 자신 있습니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소란 피우지 않고 손님도 없습니다. 각서도 쓰겠습니다. 노인은 망설였다. 나는 보증금을 꺼내 그 자리에서 반듯하게 세웠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에휴, 성실한 사람은 믿어야지. 그 말은 머릿속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았다. 열쇠를 받는 날, 내 손은 약간 떨렸다. 노인은 낡은 부엌 식탁 위에 니켈 도금된 열쇠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자물쇠가 좀 뻑뻑한데 기름치면 괜찮아질 거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건네고 계약서를 받았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텅 빈 방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흰 벽, 옆집 함석 지붕이 보이는 작은 창문, 거미줄처럼 금이 간 타일 바닥. 나는 챙겨온 재봉틀 기름을 열쇠 구멍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열쇠를 넣고 돌렸다. 철컥. 그물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작은 소리. 하지만 내게는 존엄성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딱 3가지를 꺼냈다. 얇은 담요, 전기포트, 법을 필사한 수첩. 첫날 저녁. 나는 라면을 끓이고 말린 파를 넣었다. 파 냄새가 올라와 눈이 매웠다. 민수가 생파 냄새를 싫어했던 것이 떠올랐다.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다.
나는 그 그리움을 접어 머릿속 작은 서랍에 넣었다. 마치 잠긴 서랍에 사진을 넣어두듯이 다음 날 아침 나는 4시 45분에 일어나 플라스틱 병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소금 한 봉지를 챙겼다. 모텔에서는 내 그림자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을 때까지 거울을 닦았다. 사무실에서는 포스트잇 한 장 남기지 않고 쓰레기를 모았다. 도서관에서는 간단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 작성법을 읽었다. 나는 손으로 썼다. 한 페이지를 다 채울 때마다 줄을 그었다. 줄 하나하나가 집을 짓는 벽돌이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흠뻑 젖어 방에 돌아왔다. 이웃이 문을 두드리더니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건넸다. 교도소에서 미치도록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이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천천히 먹었다. 참기름과 미역 냄새가 목구멍을 감쌌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남편이 기술자라 손만 보면 알아요. 성실한 손이네. 망치나 드릴 필요하면 말해요. 나는 웃었다. 저는 줄자가 필요해요. 그녀도 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실함은 공용어였다. 한 번은 호텔 객실에서 비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나는 말없이 일어나 다시 바닥을 닦았다. 방에 돌아와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며 수첩에 적어둔 손해배상 조항을 읽었다. 나는 고통을 관객이 아닌 교훈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월말. 나는 지출 내역을 보았다.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도 약간의 돈이 남았다. 나는 옷을 사지 않았다. 대신 옅은 푸른색 커튼을 사서 작은 창문에 달았다. 빛이 천을 통과하며 부드러워졌다. 책을 놓을 값싼 나무 선반도 샀다. 규율이 필요한 정신을 위해 정돈된 방을 만들었다. 밤이면 나는 책상 위에 열쇠를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하나는 내 손에 굳은 살을 만들어 집세를 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내 머리를 날카롭게 만들어 훗날 고개 숙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버스 대신 걷고 커피를 마시지 않고 세일하지 않는 고기는 사지 않았다. 단 하나의 습관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열쇠를 한 번 돌려 철컥 소리를 듣는다.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 살아남는 것은 숨 쉬는 것, 살아가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연문을 갖는 것이다. 어느 늦은 밤 돌아와 복도에서 문틈으로 내 방을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다른 누군가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 내 이름으로 임대된 곳이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나는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나는 안다. 이 여정은 이제 겨우 최소한의 자존감을 되찾은 것일 뿐이다. 최대한의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문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에겐 열쇠가 있다. 그날 밤 마포의 사무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함을 끌고 지나갔다. 바퀴가 딸깍거렸다. 직원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흰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젊은 여직원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었다. 지난주에 에어비앤비로 방 빌려주고 12만 원 벌었어. 짧은 머리의 여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이 가득했다. 이틀 만에? 그럼 월세반은 번 거네. 다른 여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리뷰 5점 받았어. 깨끗하고 조용하다고. 그래서 다음 손님도 바로 잡혔어. 나는 문 뒤에 멈춰서서 수거함 손잡이를 꽉 쥐었다. 월세 반. 그 2단어가 불꽃처럼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나의 작고 초라한 방. 어쩌면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일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마포 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에어비앤비 서울 그리고 단기 임대법을 검색했다. 화면에 뜨는 페이지마다 연필로 베껴 썼 계정 등록. 사진은 선명하게
침대 시트는 하얀색으로. 설명은 솔직하게 가까운 역, 와이파이 유무 기재. 화장실은 철저히 청소할 것. 메시지는 일시간 내에 답장할 것. 수첩여백에 추가로 적었다. 새 하얀 시트, 깨끗한 커튼, 전기 포트. 사소하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디테일들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누렇게 변색된 네 벽을 둘러보았다. 작은 창문, 금이 간 타일 바닥, 낡은 커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깨끗했다. 나는 하얀 시트를 깔고 주름 하나하나를 폈다. 커튼을 다시 달고 마포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플라스틱 조화 화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용 수칙을 적었다. 금연, 외출 시 소등, 정숙 유지. 낡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침대 모서리, 커튼, 전기 포트, 창문틀, 앱을 열어 짧은 설명을 썼다. 작고 깨끗한 방,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근처, 난방기, 와이파이 있음. 집주인은 야간 근무로 조용함. 가격은 1박에 6만 원으로 정했다. 등록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이내 눌렀다. 다음 날. 모텔에서 거울을 닦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새로운 요청이 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부산에서 온 중년 부부가 이틀을 묵고 싶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댁은 조용한가요? 나는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보냈다. 조용합니다. 깨끗합니다. 혼자 삽니다. 3분 후 예약 완료 알림이 떴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긴 숨을 내쉬었다. 단 한 단어였지만 새로운 토대를 쌓는 무게만큼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을 반짝이도록 닫고 시트를 빨아 다림질하고 수건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책상 위에는 생수 2병과 작은 티백,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를 남겼다. 편히 쉬세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아내는 하얀 시트를 만져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하네요. 나는 열쇠를 건네며 간단히 규칙을 설명했다. 문이 닫히고 나는 밖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철컥 익숙한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었다. 이틀은 순조롭게 지나갔다. 떠나기 전 그들은 리뷰를 남겼다. 방은 작지만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집주인이 세심합니다. 반짝이는 별 5개와 함께. 나는 화면을 캡처해 인쇄해서 수첩에 붙였다. 편견에 맞서는 작은 방패 같은 사회적 증거였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 자격증 시험을 보러 온 대전의 대학생, 하룻밤 출장을 온 직장인. 그들은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체크인이 쉬웠어요. 집주인 응답이 빨라요. 나는 절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체크인 12시간 전. 지도 전송. 정숙 시간 안내. 체크리스트에 따라 방 청소. 거울. 시트. 화장실. 쓰레기. 퇴실 시 손님에게 질문.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리뷰에 간결하게 답장. 항상 감사 인사. 기계의 박자처럼 모든 단계가 반복되었다. 나는 청소를 계약에 한 형태로 만들었다. 정확하고 오류 없는 수익은 매주 들어왔다. 장부를 더해보았다. 한 달간 에어비앤비는 48만 원을 가져다 주었다. 전기세, 수도세, 세제를 제외하고도 약간의 돈이 남았다. 나는 새 옷을 사지 않고 대신 여분의 하얀 시트, 미니 청소기, 새 수건 세트를 샀다. 사치가 아니라 손님이 보고 만지는 디테일에 투자했다. 하지만 긴장은 항상 공중에 떠 있었다. 얼룩 하나, 늦은 답변 하나의 평점은 바로 떨어질 수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일했지만 눈은 더 빛났다. 리뷰 하나하나가 새로운 심장 박동이었다. 3개월 후 주말은 거의 예약이 찼다. 나는 더 멀리 생각하기 시작했다. 수첩에 연필로 썼다. 부천, 방 2개짜리. 나는 계산했다. 월세 75만 원.
주말만 채워도 비용을 거의 감당할 수 있다. 위험 요소도 적었다. 이웃, 집주인, 지역 법규, 그리고 대책, 방음, 밤, 10시 이전 체크인. 쉬는 날 부천에 갔다. 3층짜리 건물에 임대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집주인은 노부부였다. 나는 간단히 설명하고 마포방 사진을 보여주었다. 에어비앤비라고 말하지 않고 지방에서 병원 진료받으러 오는 친척들을 위한 예비방이라고 했다. 나는 수첩을 꺼내 이용수칙, 하얀 시트 사진, 커튼, 플라스틱 조화화병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내 손에 굳은 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성실한 사람은 방도 성실하게 쓰지. 계약합시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위에 열쇠 2개를 올려놓았다. 낡은 것 하나, 새 것 하나. 새 것을 돌려보니 금속이 맑게 울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방 하나에서 이제 2개가 되었다. 생존해서 나는 건설에 손을 댔다. 나는 비밀을 지켰다. 숙소 이름은 이렇게 바꿨다. 김씨의 방 마포, 김씨의 방 부천. 사진은 전체 풍경이 아닌 부분만 찍어 올렸다. 나는 알았다. 제국을 오래 유지하려면 자신을 숨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환영합니다. 저편에서는 누군가 결혼식 날 나를 망신시키기 위해 무대를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나 역시 하얀 시트와 열쇠로 나 자신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 있었다. 마포의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 부천의 투룸으로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1년 후 내가 가진 숙소는 4개가 되었다. 2년 후에는 8개가 되었다. 어느 곳 하나 화려하지 않았다. 샹들리에도 번쩍이는 가죽 소파도 없었다. 오직 빳빳한 하얀 시트와 넉넉한 온수, 끊김없는 와이파이 뿐이었다. 내가 판 것은 사치가 아니라 신뢰였다. 부천에서는 손을 떨며 계약서를 쥔 나이든 집주인을 만났다. 나는 월세 일부를 성금으로 내고 정확한 날짜에 송금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용히 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이 여자가 젊은 놈들보다 더 야무지군. 그 말은 보증금보다 더 귀한 보이지 않는 자본이 되었다. 인천에 발을 들였을 때 내게는 김 사장님은 제때 돈을 내고 약속을 지킨다는 작은 평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공사 인부들은 이제 나를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사장님이라 불렀다. 그들은 내가 자질구레한 흥정을 하지 않는 대신 명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실내 흡연 금지, 공사 기일 엄수, 영수증 철저히 관리. 그들이 권하는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입을 닫고 나서야 다시 일 얘기를 꺼냈다. 나는 아첨도 압박도 하지 않았다. 오직 신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공용화폐처럼 서서히 퍼져나갔다. 3년 차. 나는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했다. 대표는 내가 아니라 교회에서 알게 된 믿을 만한 친구의 이름으로 올렸다. 모든 허가, 세금, 계약 조건은 내가 쥐고 있었지만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도 김혜숙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교도소에서 배운 교훈을 따랐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내 이름을 정면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다. 여전히 작은 방, 택시 대신 버스. 사계절 내내 2-3벌의 옷으로 돌려 입었다. SNS도 신문 인터뷰도 없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열쇠 카드가 점점 늘어났고 송금 영수증은 규칙적으로 쌓였으며 현금 흐름은 지하 수맥처럼 조용히 흘렀다. 어느 겨울밤 일본에서 온 손님의 비행기가 연착했다. 나는 부엌에 따뜻한 물을 끓여두고 난방등을 미리 켜두었다. 그들은 새벽 1시에 체크인했고 리뷰를 남겼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인쇄해서 수첩에 붙여두었다. 그 말들은 내게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어떤 신문 기사보다 더 중요했다.
하지만 계약서와 리뷰들 사이로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가끔 강동구를 지날 때면 나는 민수가 사는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곤 했다. 부엌의 노란 불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주입한 이야기 속에 천한 여자로만 나를 알까? 나는 멈추지도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바라보다가 핸들 가죽 위로 땀으로 얼룩진 손자국을 남긴 채 차를 몰았다. 한 번은 숙희 이모 댁에 들렀다. 작은 나무상 위에서 우리는 생강차를 마셨다. 이모는 숫자와 계약서로 가득 찬 내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해수가 이만하면 됐다. 이모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아들은 아직도 제가 자길 버린 사람인 줄 알아요. 이모는 한숨을 쉬었다. 네가 계속 그 그림자를 위해 살다가는 언젠가 네가 세운 제국 안에서 무너질 거야. 그게 널 다시 끌어내리게 두지 마라. 이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놓을 수 없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나면 솟아오르는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칼날이다. 세월은 흘렀고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숙소를 관리하고 침묵 속에서 재무보고서를 읽었다. 부천시장을 오가는 깡마른 김씨 아주머니가 인천과 서울에 걸쳐 10여 채의 아파트 열쇠를 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 사람들은 그저 슈퍼마켓에서 작은 쌀 한 포대와 천일염 한 봉지를 사는 허리 숙인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작은 부엌과 얇은 요를 택했다. 소박함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위장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밤 나는 수첩을 덮고 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머릿속에서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제국은 세워졌다. 하지만 언젠가 이 제국이 진짜 무대 위에서 무기가 될 날이 올까? 나는 그날이 올 것을 알았다. 민수가 나를 망신 주기 위해 빗속으로 끌어내는 날.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강철과 신뢰로 만든 제국을 가지고 나설 것이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수야, 넌 아직 모르겠지. 하지만 무대가 열리면 조명은 더 이상 네 손에 있지 않을 거란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짧은 통화 후 나의 작은 방은 더 이상 평범한 거처가 아니었다. 전투를 앞둔 장군의 행보처럼 모든 준비 동작이 계산된 지휘본부로 변했다. 나는 번호를 누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필요해요. 말 없고 시간 잘 지키고 굳건히 서 있을 사람으로. 수학이 저편에서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더도 덜도 없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는 없다. 그저 내가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된다. 곧이어 나는 차량 서비스를 불렀다. 이번에는 택시도 평범한 세단도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내가 내렸을 때 결혼식장 전체가 돌아보게 만들어야 했다. 고스트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것이다. 부드럽고 차갑고 내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자들의 눈 속으로 곧장 미끄러져 들어갈 망령. 다음 날 나는 종로의 낡은 양장점을 찾았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재단, 각 잡힌 어깨,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목에는 오직 흰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었다. 아라리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니었다. 진주는 이것을 말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요란하지 않지만 굴복하지도 않는다고 재단사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말했다. 김 사장님, 꼭 연설하러 가는 사람 같네요. 나는 나지막이 답했다. 늦은 밤 나는 달아빠진 나무 상자 앞에 앉았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0살 때 민수가 교복을 입고 아직 어린 티가 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나는 사진을 들었다. 손이 짧게 한번 떨렸다. 내 눈에는 그 아이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비록 세상 밖에서는 이미 어른이 되어 세상의 입을 빌려 나를 천한 여자라고 불렀지만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침내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열쇠를 돌려 상자를 잠갔다. 딸깍 소리가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막을 내렸고 장군이 막 걸어 나왔다는 것을. 나는 흰 종이를 펼쳐 군사작전 계획처럼 항목 하나하나를 손으로 썼다. 도착 시간. 예식 20분 전. 입구. 정문. 피하지 말 것. 좌석 위치. 맨 앞줄. 오른쪽. 조명이 잘 비추는 곳. 건배 타이밍. 사회자 말이 끝나면 마이크 없이 일어설 것. 나는 종이를 접어 가죽 가방에 넣었다. 남은 날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살았다. 작은 시장에 가고 5kg짜리 쌀 한 포대를 사고 허름한 식당에 앉아 국수를 먹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모든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나는 그날이 올 것을 알았다. 회장의 조명이 켜지고 모든 시선이 쏠리는 날. 나는 끌려 나온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운명의 날 아침. 나는 정장을 입고 진주를 걸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입꼬리는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 어디에서도 지난날 수감자의 떨리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경호팀에게 짧게 말했다. 그들이 답했다. 준비됐습니다. 고스트가 아파트 아래에 멈춰 섰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걸어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하고 단단하게 시멘트 바닥을 눌렀다. 이웃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려다 내 눈빛에 주춤하더니 그저 고개만 숙였다. 나는 차문을 열고 차가운 가죽 시트에 앉았다. 너무나 부드러워 내 심장 소리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았다. 내가 내렸을 때 그들은 누구를 보게 될까? 버림받은 어머니? 망신당한 죄수? 아니면 진주 갑옷을 입고 조명을 빼앗기 위해 돌아온 장군? 나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늦가을 햇살 아래 인천의 호텔로 이어지는 돌길이 반짝였다. 은색 고스트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자 길을 따라 늘어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뚝 그쳤다. 그 강철 같은 빛이 높다란 유리벽에 그대로 반사되었다. 차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렸다. 절도 있고 한마디 말도 없는 일사불란한 동작이었다. 이윽고 뒷문이 열렸다. 검은색 낮은 굽 구두가 돌바닥에 닿았다. 그 소리는 메트로놈의 박자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해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흔들림 없는 기둥처럼 꼿꼿한 자세. 순간 결혼식장 전체가 숨을 멈췄다.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갔다. VIP인가? 정치인이라도 왔나? 하지만 신랑 측의 낯빛은 달랐다. 박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버렸다. 줄에석에 앉아있던 민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으스러질 듯 쥐었고 눈을 크게 뜬 채 얼굴에서 박자가 사라졌다. 결혼식장은 2개로 쪼개졌다. 정중한 경악에 빠진 한쪽과 소리 없는 공황에 잠긴 다른 한쪽으로 해숙은 똑바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 하나하나가 모든 이의 심장 박동을 지휘하는 듯했다. 배경음악이 갑자기 작아졌다. 연주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감이 모든 소리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랑 측을 먼저 보지 않았다. 신부지영이 앉아있는 신부 측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해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지영의 눈에는 본능적인 경외감이 스쳤다. 이 여자는 평범한 하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고 나서야 해숙은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박영철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목이 메인 듯 허우적거렸고 두 눈에는 혼란스러운 불길이 일었다. 그녀는 오른쪽 맨 앞줄 좌석을 골라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군더더기 없는 말, 느린 동작 하나 없었다. 식장은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당황한 사회자가 마이크를 고쳐잡았다. 목소리가 한번 떨리고 나서야 예식을 이어갔다. 하지만 소리가 돌아왔음에도 식장의 박자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 여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에게 빨려 들어갔다. 식장 뒤편에서 한 하객이 속삭였지만 그 파장은 삽시간에 퍼져나갈 만큼 충분했다. 저 사람 혹시 그 여자? 다른 사람이 황급히 팔을 끌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채 말하지 못한 이름은 마치 공기 중에 그어진 칼자국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해숙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가볍게 깍지 낀 채 등은 곧게 펴고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가 그곳에 존재하는 매 순간이 박씨 집안의 얼굴에 과거를 되돌려 던지는 매 순간이었다. 박영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하객들에게 축배를 권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쉬었고 말은 흩어졌다. 민수는 어머니 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피할수록 두 눈은 더욱 떨렸다. 신부 측에서는 몇몇이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알았다. 거대한 비밀 하나가 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숙은 앞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가락이 컵 입구에 살짝 닿았다. 그녀는 마시지 않고 그저 내려놓았다. 작은 진동이 남았다. 그 소리는 박영철과 민수에게 지난날 법정의 의사봉 소리보다 더 무겁게 들렸다. 마음속으로 해숙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등장이 곧 선언이었다. 그들이 치욕의 진흙탕 속에 묻어버렸던 그 여자가 오늘 조명 한가운데 맨 앞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앉아있다. 이 방은 더 이상 신랑 신부의 것이 아니었다. 박씨 집안의 것도 아니었다. 이 방은 바로 그 순간 해숙의 무대가 되었다. 피로연은 가족 대표의 축사 순서로 접어들었다. 현악단이 익숙한 곡을 연주하고 숟가락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박씨 집안의 한 이모가 보라색 원피스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미소는 립스틱처럼 번들거렸다. 저희는 그녀는 내 쪽으로 시선을 휙 던지며 말했다. 아주 너그럽습니다. 오늘 민수와 지영이의 행복을 축하하며 저희는 마음을 열어 어떤 분들께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잔치에 함께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메마르고 작은 웃음소리가 몇 번 터져나왔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이겨내지요. 덕망 높으신 부모님과 우리 아들의 강인함 덕분입니다. 강인함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이 실렸고 곁눈질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먼저 박수를 쳤다. 신부 측은 예의상 박자가 맞지 않는 박수를 보냈. 나는 냅킨을 물잔 옆에 내려놓았다. 마이크는 필요 없었다. 나는 일어섰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얕은 파도처럼 희미하게 일었다. 나는 잔을 들어 신랑 신부를 향했다. 두 사람 축하한다. 나는 반박자 쉬었다. 이 결혼식이 진실 위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나는 몸을 돌려 식장 전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잔을 들기 전에 한마디만 하지. 이 잔이 여러분의 목에 걸리지 않도록. 현악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에어컨의 희미한 소음만이 맴돌았다. 나는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 아들에게서 빼앗겼다. 식장은 얼어붙었다. 헛기침 소리가 한번 울렸다가 사라졌다. 놀람, 흥분, 당황, 분노, 그물처럼 뒤엉킨 얼굴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수갑을 차던 날, 아이는 문틀에 서서 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러운 웅덩이에서 아이를 건져내듯 아이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대신해 이야기를 지어냈다. 박씨 집안의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혼식을 망치잖아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아무도 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나는 박영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피했다. 그의 셔츠 뒷목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여기에는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한 번도 펜을 대본 적 없는 서명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만큼이나 무거운 침묵도 있었지요.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얼굴은 검붉게 변했고 손가락이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그만해요.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연기하러? 날 버려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해? 여기 있는 사람 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그의 숨은 가빴고 단어들은 서로를 쫓다 헛디뎠다. 당신이 이 날을 당신의 날로 만들고 싶어?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면 그 더러운 과거가 씻겨나갈 것 같아? 당신은 그의 목소리는 조각조각 부서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지영은 멈칫했다. 웨딩드레스 위에 놓여있던 손이 옷감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미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그의 것보다 낮고 작았지만 짓누르는 힘이 있었다. 앉아라, 아들아. 네가 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뿐이다. 그 말은 수면 위로 던져진 조약돌처럼 떨어졌다. 더 소리치고 싶었지만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나는 지영에게로 고개를 돌려 끄덕였다. 당신의 결혼식은 거짓으로 더럽혀질 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끝났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작게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음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포크가 접시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박영철이 일어섰다. 입술을 달싹였다. 마치 수습이라도 하려는 듯. 하지만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그는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침묵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를 고발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억지로 이야기를 제 궤도로 돌리려 했다. 자, 다음은 하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념 촬영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일어서지 않았다. 군중 거짓의 비린내에 민감한 이 집단 유기체는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내 쪽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직원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김 여사님, 필요하시면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연회장을 걸어 나왔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개인실 안은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잠시 후 민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쾅 닫았다. 그의 눈은 붉었고 손은 떨렸다. 왜 온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날 죽이려고? 예전처럼 그냥 사라지지 왜? 이에자이도르도르도 따이도 우도르도르도르. 나는 아들을 보았다. 더 이상 그 옛날 문틀에 서 있던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빌려온 이야기로 키워져
이제 그 이야기의 뚜껑이 열리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네 말이 한 가지는 맞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사라졌었지. 하지만 사람들이 엄마를 네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든 거야. 엄마가 떠난 게 아니란다. 그는 하수구를 스치는 바람처럼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 탓이지.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잘랐다.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아. 마지막 두 단어는 충격 없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 하나를 끊어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요? 엄마와 너 사이의 길은 내가 이었다. 거짓말과 침묵으로 된 벽으로 막혀 있었어. 엄마는 내 쪽의 벽을 허물었다. 네 몫은 그걸 그대로 둘지 부술지 네게 달렸어. 카니토, 나는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았다. 오늘 엄마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엄마 자신에게 진실을 돌려주러 온 거야.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의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다. 어릴 적 그들이 나를 끌고 갈 때 문틀을 붙잡았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나는 옛 모습을 다시 보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었다. 나가기 전 반박자 멈췄다. 너는 아직 젊다. 진실의 편에 서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 아니면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엄마의 이야기는 더 이상 네 손에 있지 않다. 나는 문을 닫았다. 경첩 소리가 부드러웠다. 밖의 복도는 길었고 두꺼운 카펫이 소리를 흡수했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박영철이 문가에 서서 손을 들어 막으려 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뚜렷하게 떠오른 수치심을 보았다. 그가 한 번도 치르려 하지 않았던 값비싼 감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말하기에 충분할 만큼 반초 정도 멈춰섰다. 안에서는 충격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예식이 비틀거리며 계속되고 있었다. 지영은 민수에게서 반걸음 물러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칠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신중한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사회자와 빠르게 무언가 상의하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다. 시선들이 물처럼 갈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내게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경멸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내 평온함이 그들이 감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을 비출까봐 두려워서 나는 접수 데스크로 가서 방명록에 서명했다. 신랑 신부와의 관계 칸에 나는 한 글자를 썼다. 그리고 펜을 접어 돌려주었다. 문가에서 젊은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밖으로 나섰다. 인천 바다의 짠 바람이 목덜미로 불어왔다. 나는 옅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홀가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했다. 내 등 뒤의 저 방은 이제 스스로의 거짓말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었다. 한때 너그러움에 박수를 쳤던 군중은 이제 자리를 바꿔 심판할 것이다. 나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고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지막 1초를 들여 연회장 유리창 너머를 다시 보았다. 사람들의 형체는 흐릿했다. 오직 나만이 선명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힐 때 나는 철컥 소리를 들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의 마지막 소리. 그리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결혼식장 문이 등 뒤로 닫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인천 바다에 짠내를 실어 날랐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기다리고 있던 은색 고스트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여전히 연회장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뒤로 남겨두고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게 오늘 밤은 결혼식이 아니라 공개 재판이었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셈이었다. 항구를 따라 뻗은 길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눈을 감고 등받이에 기댄 채 고르게 숨을 쉬었다. 피곤하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오직 선명함만이 남았다. 마치 도시 전체가 갑작스러운 비에 먼지를 씻어낸 것처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파묻힌 이름 아래 천한 여자라는 대중의 낙인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그 낙인이 떨어져 나갔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천의 한 집주인 노인의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새로운 아파트 임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70이 넘은 노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다. 김 사장님,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니 믿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잉크가 마르며 새로운 시작의 마지막 흔적을 남겼다. 계약하는 날엔 속 든든하게 미역국을 먹어야지.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나는 한 숟갈씩 떠먹었다. 짭짤한 미역과 구수한 사골 국물 맛,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문득 축복의 말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이 미역국 한 그릇만으로도 나는 오랫동안 빼앗겼던 평범한 빗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늦은 오후, 나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에 달린 자물쇠는 세월에 닳아 긁혀 있었고 열쇠를 돌릴 때마다 헐거운 소리를 냈다. 나는 그것을 떼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나사못이 조여지는 매 순간이 인생의 낡은 단면을 봉인하는 것 같았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새 열쇠를 부엌의 열쇠고리에 걸었다. 아주 작게 철컥 소리가 울렸다. 나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소리.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한 여정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처음으로 이 방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누구도 위조된 서류나 악독한 혀로 빼앗아갈 수 없었. 나는 열쇠고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곳에는 3개의 열쇠가 걸려 있었다. 출소 후 얻었던 작은 월세방의 열쇠 하나. 오늘 아침 잉크 냄새가 채가 시지 않은 계약서의 부천 아파트 열쇠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열쇠까지. 3개의 열쇠, 3개의 계단. 최소한의 자존감에서 최대한의 존엄으로. 그것들은 그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인생을 다시 열어주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도시에 불이 켜지고 멀리 서울이 보이고 인천이 발밑에 있었다. 붉고 흰 차량의 행렬이 거대한 도시의 몸을 먹여 살리는 혈관처럼 보였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다. 교도소에서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던 밤처럼 흐트러지지도 않았고 증오가 심어진 아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아프게 저며오지도 않았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 썼다는 것을. 땀과 규율과 그리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나는 누구의 증인도 필요 없이 나지막이 말했다. 더 이상 나는 천한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은 텅 빈 방 안에서 울렸지만 20년의 억울한 만큼이나 무거웠다. 눈물도 재회의 포옹도 필요 없었다. 오직 나 창문, 불 켜진 도시, 그리고 부엌에 조용히 걸려있는 3개의 열쇠뿐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작은 촛불을 껐다. 촛농이 녹는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졌다. 내게는 화려한 샹들리에도 관객도 필요 없었다. 나에게는 나만의 빛이 있었다. 당당하게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살겠다는 결심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내 인생 이야기는 아주 작은 찰칵 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열쇠가 자물쇠에 딱 들어맞으며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소리는 마지막 문서에 붉은 인장이 찍히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